제가 살아서 이렇게 어른이 됐던 이 사회는 남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사실은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시대였고 진짜 큰 고민 없이 살아도 자기 먹을 거 다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시대는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사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빛나는 것이라고 아빠는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답답해지고 애들한테 빨리 길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험난한 세상이다라는 걸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살아온 만큼만 살아가면 좋은 시절 만나리라는 믿음. 이 남자도 그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4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내가 벌어야 누군가가 또 살 수 있으니까 내 스스로 괜찮다. 아, 이거는 뭐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나를 자꾸 이제 채찍질을 해나가면서 아, 나 정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살아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젠 묻고 싶습니다. 나 괜찮은가요? 우리 사회에서 남자들이 자기 개인의 약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을 드러내놓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익숙치 않거든요. 자기를 막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보다 욕구가 커져서 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얘기를 편하게 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희망을 꿈꾸며 청춘을 보냈지만 절망을 하는 중년이 돼버린 대한민국 40대 남자들. 삶의 길 한가운데 선 지금 꼭 한번 만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버텨온 아저씨들. 이 공간에서는 오롯이 마음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녹록치 않은 이 여정엔 2명의 감정치유 전문가가 동행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미덕인 사회. 아저씨의 진짜 속내를 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게 있으니까. 한국에서 중년 남자가 되는 과정은 사실 감정이나 관계에서의 이렇게 유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은 부분 조금 이렇게 저당 잡힌 게 아닐까. 그 상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죠. 주는 메시지들이 그렇죠. 감정은 약한 거야. 약한 거는 없는 척하거나 드러내서는 안 돼. 감정 자체가 취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드러내는 거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 약점 잡힐 일이다. 그러니 사회적으로 이제 성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는 남성들은 더 어떻겠어요. 꼭꼭 묻어둔 마음을 꺼내려면 먼저 나와 마주할 매개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는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한 나만의 특성과 그 특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스트레스로 본 마음의 건강 지표 등이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과 만나는 앞으로의 여정엔 각자의 마음골이 담긴 이 책이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음을 만나기 위한 첫날, 인생의 반환점에 선 아저씨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없는 시간 쪼개 만든 자리지만 왜 이리 어색한 걸까요? 정말 남자들 사이에서 아무리 오랜 친구도 쉽게 하지 않는 얘기를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냥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치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같이 얘기도 해도 될까? 우리 남편이 저런 생각을 우리 아빠가 저런 생각을 했네라고 그러면 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걱정과 후회가 밀려들던 그때 오늘 만남을 전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눈에 꽂히는 단어 있으세요? 감정 하나가 어색한 공기를 깹니다. 불안. 저는 불안. 불안이 좀 꽂히세요? 예. 부담감. 아저씨들이 고백한 첫 마음, 불안. 늘 마음이 불안해요. 나도 모르는 그 불안해요, 늘. 부모님 늙어가는 걱정에 또 애들 크니까 그만큼 또 들어가는 그 걱정에, 그러니까 그 걱정이 30대하고 40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몇 배 정도 그 무게감이 확 차이가 나나요? 10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10배요? 같아요. 예. 불안은 해가 갈수록 더 긴 줄을 섭니다. 이제 우리 애들 보면은 이제 참 굉장한 부담이 있어요, 제가. 이 시대 아빠들의 공통 고민, 지금까지 자식. 윤호 씨의 고백의 분위기는 심각해집니다. 느낌이 막 이제 아빠로서 해줘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성실하게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살아온 것 갖고도 우리 애들을 해결을 못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자괴감, 그런 거 있고. 부담과 자책으로 돌아온 불안, 다 같은 마음일까요? 어이구, 예. 부담감과 책임감은 크지만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이 있어서 참 안 됐다 싶어서 우리 다 안 됐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다 안 됐다. 불안한 마음을 나누던 그때 우성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가장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부분이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힘을 내지 않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공감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네요. 내 마음을 알자고 결심한 사연에는 가장으로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등바등 꾸려온 그들의 오늘은 부담과 책임감으로 쌓은 것이죠. 어느 날 문득 선 자리엔 나는 없고 가장이란 역할만 남아있던 겁니다. 가장으로서 그럼 하는 역할 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일단 돈도 있어야 되고 애들이 뭘 물어볼 때 잘 대답도 해줘야 되고 태양처럼 이렇게 찬란하게 모든 길을 다 비춰줘야 되고
어머니든 뭐 아내든 내 이 가족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 촘촘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슈드 비 컴플렉스라는 거는 그런 측면이에요. 근데 이 우리 참가자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가장으로서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 돼. 나는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을 보호해야 해. 이게 아주 강하게 공통적으로 있으시더라고요. 가장으로 사는 불안을 고백한 아저씨들과의 두 번째 만남. 오늘 이 자리에선 살아온 날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볼 참입니다. 삶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적어보고 그때 나를 움직인 감정과 마주해보는 자리죠. 아저씨들을 이 자리까지 이끈 가장이라는 역할이 주는 부담감. 지난날의 어느 순간이 이들을 가장으로서 버티게 했을까요? 서른다섯 살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사건을 플러스 점수를 줬어요. 내가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서 그 점수를 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저씨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남편이 되고 아빠가 돼서 한 가정을 꾸려나가게 된 순간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그림으로 그려볼 차례. 그리고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다시 경험해보는 그날의 감정. 이 순간이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어줄까요? 철신 씨는 오래전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서 아버지가 빚보증을 서셔서 좀 이제 고생을 했던 그 기억이 있고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 속 어린아이. 그날 이후 철신 씨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자리에 선 지금도 그의 미덕은 오직 최선.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가장이 된 후엔 더욱 그랬죠.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든든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아버지도 좀 많이 변하셨죠. 그리고 한동안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일의 의욕을 좀 잃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굉장히 무기력하게 앉아 계신 게 너무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나한테는? 굉장히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무기력하고. 존재 가치가 없고 무기력하고 그렇죠. 무의미한 존재. 무의미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김철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몸서리치기 싫으세요?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마음이? 내가 되게 가치 없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치가 없으면 어떤 느낌인가요? 미움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관계가 단절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무기력하게 있고 일이 잘못되면
무엇인가 내가 있을 곳이 없어질 것 같은 거 그런 느낌이죠. 있을 곳이 없어진다. 내가 애쓰지 않으면 내가 있을 곳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회와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재단되어 온 삶. 가장으로 살아가는 아저씨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인생을 좀 사다리로 비유를 하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리를 밟아서 올라가는 뭐 사다리의 비유를 하는데 주변 관계나 혹은 사회 문화적인 메시지랑 완전 무관하게 나만의 사다리를 타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각자의 사연을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 주변 관계하고도 상관없는 나는 아무도 없었어요. 굉장히 객관적인 세상을 중요하게 이렇게 보는 게 몸에 익어 있다가 약간 이제 각자 자기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삶의 어떤 역사, 그 안에서 느꼈던 내 감정 이런 거에 비로소 이제 막 이렇게 눈을 맞추는 그런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힘인가요? 누구를 저희 움직이는? 어머님과 누님? 어머니와 누님? 네. 내 가족이 살아가는 힘을 살펴본 그날 우성 씨가 불쑥 내민 사진 한 장. 저희 어머니를 가장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금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은연중에 부담이 되고 책임감이 되고 의무가 되고 내가 또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숙제가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삶에 억압되는 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던 거예요? 나는 돈인가? 내 도리는 가족을 부양하는 건가? 이렇게 됐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